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경제를 심층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님,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님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정말 TV로만 뵙던 두 분을 이렇게 직접 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국내외 이벤트가 참 많죠. 한국은행이 어제 사상 최초로 빅스텝을 단행했죠. 한 번에 0.5%포인트를 인상해서 지금 기준금리가 2.25%가 됐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먼저 들어볼게요. 네, 먼저. 일단 한국은행이 먼저 어떻게 보면 발을 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국과 미국의 그러니까 올리기 전만 하더라도 1.75 기준금리가 같았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금리를 하는 회의가 열렸고 네. 다음 주에 이제 유럽 중앙회의에서 또 금리 얘기가 또 거론이 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이 결국 이제 빅스텝을 할 것인가라는 순차적인 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이제 50bp 결국 0.5 금리를 올렸는데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미국이 75bp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게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금리 역전 현상이 현실로 드러나는 거죠. 네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 한국은행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행 지금 총재 되신 분이 원래 그 전부터 물가 안정에 방점을 좀 찍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그 결정을 하시는 분이 어디에 이제 방점을 찍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런 거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데 우리가 따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명 그 논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금리가 높고 우리 금리가 낮다라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미국 금리가 더 높아? 그럼 자금 유출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쵸. 이런 우려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따라가자니 그런 거죠.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자니 가지가리가 찌러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단 우리는 좀 상을 보자. 여기 방점을 찍었는데 네. 자 50bp라는 게 우리가 50bp 0.5 정도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1.75에서 50bp면 무려 28%가 올라간 겁니다. 엄청 많이 올린 그렇죠.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자를 부담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당장 130만 원으로 이자가 껑충 뛰어버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네. 그런 부담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거 올리기가 어려운데도 지금 미국이 75불로 가는데 그걸 따라가자니 그렇고 안 올리자니 그렇고 하여튼 지금 이래저래 한국은행이 묘수를 좀 찾아내려고 노력한 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나름대로 묘수를 찾아내지 않았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장님은요?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모든 경제 지표가 그러하겠지만 네.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고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닙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혼재를 하는데요. 네. 일부 언론들이 이런 어떤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나쁜 측면을 지나치게 부각을 시키니까 그것을 언론의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반 경제 참여자, 시장에서 가게나 또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면에서 자, 금리 인상을 우선 몇 가지 좀 미스컨셉션 시중에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부터 몇 가지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국은행이 사상 최초로 0.50%의 큰 폭의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국은행은 우리 1950년에 출발을 했는데 네. 그동안 역사에서 금리를 하루에 3%, 5%, 7%, 8% 올린 적도 아주 허다하게 많습니다. 많다고요? 예.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우리가 이 금리 결정 방식이 과거와 좀 IMF를 거치면서 좀 달라진 것이에요. IMF 전에는 한국은행이 직접 은행의 예금금리, 대출금리를 직접 정해서 고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접적인 통제 방식은 시장을 왜곡시킨다. 이래서 IMF 때 한국을 구조조정을 하러 들어왔던 IMF가 기준금리 제도로 가서 간접 통제를 하라. 이게 1999년이거든요. 네. 그때 이후로 0.50이 가장 높다. 그러니까 물론 그 IMF 이후로 가장 높은 것은 맞는데 빅스텝이 사상 최대다, 사상 최초다 이러니까 불안감이 증폭된다. 그다음에 금리 인상을 왜 하느냐? 이 대목도 금리 인상은 지금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하는 게 금리 인상입니다. 우리 필립스 곡선 이론학 경제학의 조금 전문적인 얘기입니다만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 물가하고 성장이나 고용 이게 서로 어긋난다는 얘기인데요. 그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또 그 나라 경제가 갖고 있는 체력 이상으로 고도 성장을 할 때 물가가 올라간다. 이것이 전통적인 통화주의 이론인데요. 그래서 현재 지금 성장률이 너무 높고 고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둔화시켜야 된다. 물가를 막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어떤 이것이 무슨 세계 경제가 망해서 오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면 좋아지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금리로 생활하는 노후 세대 이런 사람들 국민연금도 올라가고 좋아지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런데 영끌 대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타격을 받겠죠. 그쵸.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수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혼합이 된 건데 그 진상을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 차수영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들어서 약 20여 년 만에 가장 큰 변화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시장이 충격을 받고 그래서 우리 YTN 같은 곳에서 네. 잘 설명을 해주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위한 일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좀 소상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분 소장님께서 오늘 소상한 이해를 위해서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금리가 뭐 사상 최대 뭐 역대급으로 올랐다 뭐 이렇게 언론사들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시장에서는 공포감을 좀 조장하는 듯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좋은 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지금 한 7%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7월과 8월에. 이번에 하느니 빅스텝을 하면서 이 고물가를 잡을 수 있을 걸로 두 분은 예상을 하시나요? 근데 고물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물가의 원인이 일단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경기가 모든 경제 주체가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다. 그러면서 과열 국면으로 7%면 굉장히 높은 수치니까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여지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정상적에 보면 한 4% 정도 이제 보고 있는데 그보다 높아지니까 그쪽으로 이제 맞추기 위해서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죠. 근데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 물가가 7% 올라간 것들이 우리가 소비가 늘었느냐라는 것보다는 공급 사이드에서 발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유가라는 게 저는 이렇게 표현을 종종 드리고 있어요. 제가 한 경제 행위는 올해 초와 지금과 똑같은 행위를 한 게 있습니다. 기름을 차에다 가득 채웠을 때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 제 소비는 1월 달엔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 소비가 지표상으로 50%가 늘어난 걸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들 더군다나 이런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각종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을 또 소비자 가격에 전이를 시키면서 또 각종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여기 농산물까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이제 가장 되는 게 이제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외식 가격이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네. 것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과연 금리로 잡히겠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증권 쪽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확언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이게 7%라는 숫자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 금리를 결정하거나 이런 분들이 그분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감안해서 금리 인상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어요. 어느 정도를 감안해야 되나? 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그렇죠. 지금 이것을 누르기 위해서 금리를 조절한다라는 것은 있는데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또 우리 외생 변수가 있잖아요. 지금 전쟁이라는 외생 변수가 네네. 지금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뭐 내일 당장 끝난다. 그럼 또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단순하게 보기에는 상황이 조금 녹록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전쟁이 끝나거나 해서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고물가 상황을 쉽게 잡힐 거라고 확언할 수는 없다. 뭐 그거가 이런- 불러일으킨 파장이 지금까지 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단순하게 금리 문제를 해결되느냐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럼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한국은행이 몇 번 더 뭐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앞으로 한 몇 번 더 남았죠? 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네. 빅스텝을 단행한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회견하는 자리에서는 어제요. 예, 이번에 빅스텝은 이것으로 마지막일 것이다. 그리고 올해 금통위가 3번 남았는데 네. 그때마다 0.25%씩 정도 올릴 수 있다. 물론 이것은 특별한 돌발 변수가 없는 한 그렇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대목과 관련했어요. 네. 이창용 우리 총재님 아주 뭐 능력도 많으신 분이고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강력한 통화정책 수단을 가지고 얼마든지 물가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내일이라도 당장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금리를 이렇게 찔끔찔끔 0.50% 올릴 것이 아니라 50% 올리면 어떨까요? 과거에 그렇게 했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못하느냐? 네. 경제 목표는 물가만이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금리를 대규모로 올려버리면 시중에 돈이 쫙 줄어들고 그쵸. 아무도 돈을 못 쓰게 되면 그렇게 되면 물가는 잡힙니다. 그런데 경기가 급속하게 침체돼서 당장에 어떤 실업자가 속출하고 경제가 무너집니다. 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경제학 책에 두 마리 토끼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물가하고 성장이나 고용 요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튄다고요. 물가가 나빠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가 막 오르면 이게 성장률이 같이 막 뛰는데 네. 그래서 물가를 잡으면 성장률이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썼을 때 물가는 안정시키고 네. 성장률은 높게 이렇게 두 마리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정책은 없어요. 없어요. 적어도 경제학적 전통적인 논리에 따른다면요.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수단을 지금 다 동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살려보려고 일단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물가는 일정 기간은 한꺼번에 갑자기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네. 현재 지금 정부의 7%까지 오른다는 게 6, 7, 8월 예상이에요. 네, 네. 전년 동기 대비 작년에 또 6, 7, 8월이 물가가 굉장히 낮았던 이런 시기거든요. 그런데 현재 추세로 보면 연 평균으로 보면 5% 안으로 떨어질 거고요. 현재 빅스텝 정도 한 것으로도 그리고 미국도 전체적인 물가 상승 기조는 네. 꺾였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으로도. 언제까지나 물가는 오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현재 5%라는 물가도 네. 우리한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네. 현재 적정적 이상적인 경제 성장도 할 수 있고 물가도 안정시킬 수 있는 물가 상승률을 2% 정도로 봐요. 한국은행의 통화관리 목표가 물가 2%거든요. 네. 이때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네. 그렇게 내려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금리 인상 긴축으로 좀 고생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러나 그렇게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당장에 경제가 망하거나 네. 뭐 거덜이 나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불안감을 갖지 말고 변화되는 환경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물가라는 토끼와 성장률이라는 토끼 두 마리가 있는데 일단 물가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물가라는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번에 빅스텝을 단행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 되겠네요. 사실 이렇게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상당히 크잖아요.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뭐 역머니 무브가 시작됐다 뭐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시중 금융시장에 풀린 자금들이 어디로 좀 이동할 것으로 전망을 하시나요? 시중 자금들은 수익률을 쫓죠. 항상 이제 수익률이 높은 쪽에 이제 가서 되는 건데 네. 우리가 2020년에 소위 주식시장의 동학개미 운동이 일으키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가 처음에 동학개미 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2020년 한 가을쯤입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이제 돈을 버신 분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시중금리 놔둬봤자 뭐 2%, 1% 남짓. 적금 3천만 원 1년 들어서 딱 보니까 이자 가지고 무슨 뭐 어디 놀러 갈 돈도 안 오고 소고기 한번 사 먹으면 끝날 돈이네. 거기에 많은 분들이 허탈감을 느꼈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는 뭐 돈을 버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에서 얘기하는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상당수 증권가에서는 그때 느낌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돈을 막 보따리 싸들고 오면 사는 얘기가 그거예요. 은행에 놔두니 돈이 안 되니 여기서 내가 은행 수익률보다 조금만 더 주면 나는 만족하겠다. 원래 들어오실 때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 5, 6% 많으면 한 10% 정도 만족하겠다 이렇게 들어오셨다가 네. 이제 욕심을 부려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지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금리라는 것은 돈에 대한 어떤 이자에 대한 개념이니까 네. 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주식시장과 이 일반 은행과 보게 된다라면 주식시장에서 요구하는 이론적인 요구 수익률은 기준은 항상 은행금리예요. 은행금리 플러스 알파예요. 요 알파가 어느 분은 5%고 어느 분은 100%인 분도 있으니까 요건 차이점인데
금리가 낮을 때는 이 알파의 관점을 찍지만 이제 돈의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네. 뭐 보면 특판 예금 같은 경우 4%대가 나온다고 보면 알파는 똑같은 상태에서 기준이 올라가잖아요. 기준이 올라가는데 지금 알파가 주식시장에 떨어지다 보니까 유혹 수익률을 못 맞추죠. 네. 그러면 오히려 주식시장에 있던 돈이 이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 못하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있는 돈이 은행으로 간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네. 아니 내가 주식에 물려가지고 40%씩 다 깨졌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내가 무슨 3-4% 이자를 받겠느냐라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의 자금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영무브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보면 거액자산가들이에요. 거액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상에 있다가 주식시장에서의 일정 부분만 들어간 경우 그런 부분들에 이제 손실이 나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뿐더러 손절이 충분히 가능한 분들. 네. 지금 이제 거액자산가들이 보면 은행, 증권사 지금 PB들이 가장 곤혹스러운 게 돈이 이제 뭉치돈들이 은행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객예탁금이 우리가 2021년부터 올 3월까지 평균 60조 이상을 유지했어요. 이게 이례적인 현상인데 네. 그러니까 60조라는 돈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매번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특히 LG엔솔 같이 1조대의 유상증자가 있을 때도 이게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55조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5조란 돈이 빠져나간 거죠. 네. 단순하게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률이 주식 쪽에서는 별로 미래가 전망도 잘 안 보이고 왜냐하면 경제가 둔화된다면 주식이 가장 먼저 빠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이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통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금의 셈법이 좀 복잡한데 일단 단순하게 봤을 때는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은행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차입을 많이 일으키는 기업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차입을 많이 일으켰던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내몰리는 거죠.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이제 LCC라든지 이런 항공 쪽 같은 경우 코로나로 만약에 여행 수요가 꺾이게 되면 그동안 차입을 많이 일으켜놨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그런 기업들 수익률 떨어지고요. 하여튼 뭐 성장주라든지 이런 논법이 복잡하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기업들에게는 달가울 리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금리를 올리는 목적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네. 물가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느냐? 아까 두 마리 토끼 중에서 성장률을 좀 떨어뜨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성장률을 둔화시키고 실업자를 좀 늘리고 경기를 둔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금리 인상의 목적입니다. 정책적. 그리고 언제까지 금리 인상을 하느냐. 네. 경기가 좀 거꾸러져서 물가에 부담이 오지 않을 정도로.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침체할 수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뭐 경제학적 경기 침체까지 진입은 하지 않았지만 경기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경기가 떨어지면 기업들이 장사를 잘 못합니다. 못하죠. 잘 안 팔려요. 그러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게 좀 떨어집니다. 실적이 나빠지니까 주가가 떨어질 우려가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기업들은 개인 가게하고 달라서 어느 기업을 막론하고 상당수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외부 차입금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예외도 있지만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 민간 가계대출 부담보다도 훨씬 많은 게 기업들 부담입니다. 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자율이 수익률이 떨어져요. 최근에 매출은 늘어도 수익률이 낮은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하고 걱정이 되니까 주식시장에 신규 자금이 좀 안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러나 자 경기가 좀 침체해서 물가가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또 경제가 이 라운트F의 경기 순환론 곡선에 따르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 저점이 어디냐가 문제인데 그때부터는 주가가 대폭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이제 그런 타이밍을 지금 노리고 있는 투자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은행에 놔두면 수익 금리는 얼마 안 되지만은 언제든지 빼쓸 수가 있는데 주식시장에 놔두면 당장의 가격이 변하니까 네. 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가 고점이 어디일까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뭐 미국에서는 사실 어제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잖아요. 9%가 넘은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런데도 좀 주가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폭락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이것도 그러면 물가를 고점을 찍었다라는 판단하에 이게 이렇게 나타난 걸까요? 저는 9.1%가 그렇게 충격적이라는 말에 동의를 좀 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세요? 뉴욕 증시의
그 컨센서스가 8.8 정도 됐어요. 네. 8.8과 9.1 차이가 0.03인데 네. 그게 뭐 세상을 바꿀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예상보다 높았으니까 이제 어닝 스프라이즈가 오듯이 CPI 스프라이즈가 왔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번 물가 통계 엉터리다. 네, 되게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네, 아웃 오브 데이터다. 왜냐하면 물가 통계는 한 달에 한 번 뽑는데 지나간 통계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의 물가를 보면 특히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는 게 미국의 휘발유 값인데요. 이 휘발유 값이 6월 한 15일부터 푹푹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억울하다. 자기는 열심히 일해서 물가가 좀 떨어졌는데 정점을 쳤는데 안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요인이 그다음에 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하니까 9.1% 나타났는데요. 그중에서 시세 변동이나 경제적 상황이 아닌 정치적 이런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동하는 유가하고 식품류 가격을 뺀 경제만 놓고 수요 공급에 따라서 좌우한다고 보는 이른바 근원 물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코어 CPI라는 건데요. 그것은 3달째 지금 떨어졌어요. 적어도 그 근원 CPI 상으로 보면 미국 물가는 고점을 쳤다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이 맞다고요. 그런 면에서 뉴욕 증시도 그렇게 놀라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정권 시장이라는 건 저는 뭐 차수용 저 소장님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니까 함부로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런데 그동안에 또 밸류에이션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뭐 한 정책만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는 없겠죠. 실질적으로 증권가에서는 네. 오늘 밤 미국 증시를 더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박사님 잘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에 이제 또 더군다나 며칠 전에 백악관에서 이례적으로 뭐 놀랄만한 수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언지를 줬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에서는 월가에서는 9자가 나온다라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을 했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권가에서는 그랬죠. 갑자기 이래적으로 백악관에서 높은 수치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기 네, 때문에 예고를 계속 했잖아요.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럼 9자 나오겠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니까 그러니까 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왜 오늘 밤을 언급을 드리냐면 확실치는 않지만 네. 우리가 그 5월 달에 CPI가 나왔을 때 우리 어린이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쉬었던 날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날 새벽에 모든 분들이 그때 당시 처음으로 이제 8이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미국 증시가 올랐거든요. 어린이날 아침에 딱 확인하신 분들이. 그래서 어린이날을 잘 즐겼어요. 그리고 5월 6일 날 딱 출근하려고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6월 달도 똑같습니다. 6월 달도 똑같이 수치가 그때 좀 잦아질 걸로 봤지만 근원 CPI는 이미 꺾였습니다만 그 일반 CPI는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그날도 잘 버텼어요. 그 다음날 폭락을 했고. 그래서 하루차 시간차 공격을 지금 2달 연속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새벽만 잘 버텨주면 네. 이거는 이제 그 고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꼭 5월 6월 달 공교롭게 어떻게 보면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네. 시간차 공격을 당했었다. 그런 아직 아픔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차 공격을 당할 수도 있으니 오늘 시장 상황을 그렇죠. 좀 네, 좀 잘 봐야 될것 주시를 해야 같아요. 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님,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YTN 라디오 들어오시면 두 분 소장님의 멋진 모습 보시면서 더 생생하게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미국의 그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 움직임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이 미국 연준이 2주 뒤에 발표가 될 텐데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은 자이언트 스텝은 뭐 당연하고 일각에서는 1%포인트 올리는 울트라 스텝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울트라 스텝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 얼마나 올릴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글쎄요, 아직까지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난달에 이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이례적으로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금리 결정하기 일주일 전부터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이제 언론 접촉을 이제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사숙고하는 기간이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지금 이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게 보통 이제 경기라는 게 이렇게 확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 위원들이라는 게 각 주의 중앙은행 총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는보다 더 큰 이제 돈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라 세상 돌아가는 건 누구보다 잘 알죠. 잘 아는 상황인데 이제 이례적인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블랙아웃 기간에 올라온 보고서를 보고 마음 바뀌기가 처음이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급박하게 지금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달만 하더라도 솔직히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그 유가가 한번 올랐다 떨어지면서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전쟁이 길 거라고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했었던 상황이죠. 이게 불의 문제죠. 네. 근데 이제 고착화되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우리를 특히 유가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했는데 특히 6월달 같은 경우 더 괴로웠던 게 뭐냐면 미국이 지금 사상 최악의 가뭄이 되면서 농산물 가격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확 불거질 때요, 불이 붙을 때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75bp 금리 인상을 이제 단행을 했고 네. 지금은 일단은 지금 뭐 1% 울트라 스텝 얘기도 나오지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6월부터 하반기부터 조짐이 조금씩 바뀌었죠. 일단 유가가 100달러 밑으로 내려왔고, 그쵸. 그다음에 각종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네.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결정은 대부분의 이제 그 연준 위원들께서 결정하시는 것은 네. 75bp가 지금 증권가라든지 금융계에서는 정설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일부 자이언트 이제 1% 정도 이제 거론이 되는 정도지 이걸 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지금은 75bp 정도로 가는 거고 8월 달에는 연준 회의가 없습니다. 잭슨홀 네. 미팅만 있고 9월 달에 가서 이제 또다시 연준 회의가 열리는데 네. 그때 이제 상황을 가서 보기는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1% 나온다? 그러면 이제 시장 예측치를 벗어난 거니까 또 생각이 복잡해지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75bp만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거란 분석이 우세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방금 그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하락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이 소장님은 이 유가가 국제 유가가 하락한 원인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경기 침체화되는 우려 때문일까요? 예, 국제 유가와 같이 맞물려 있는데 방금 저희 앵커님이 지적하신 네. 과연 이 울트라 스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대목도 국제 유가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이 대목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네.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 샤워실에 바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목욕을 하러 샤워실에 딱 들어가면 대부분 샤워 물이 차갑죠. 물이 차가우니까 이 버튼을 뜨거운 물이 빨리 나오라고 확 돌립니다. 네. 그러면 너무 빨리 뜨거운 물이 나와서 몸이나 얼굴을 데이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네. 바로 우리 지금 미국의 금리 정책이 샤워실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때는 경기가 좀 안 좋다고 해가지고 금리를 마구 낮추고 양적 완화를 이름하여 돈을 마구마구 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좀 뜨거 이러니까 갑자기 버튼을 확 지금 돌려버렸단 말이죠. 자, 지금 울트라 스텝이라는 것은 1998년에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 때 저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 1%를 했는데 1%를 했더만 경기가 오히려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연준에서 그 다음 달, 다다음 달에 미안하다. 그리고 다시 금리를 내렸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그런 적도 있는데 네. 아무튼 현재 지금 중요한 거는 이렇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울트라 스텝이 아니라 울트라 스텝 그 다음도 있어요. 뭐예요? 슈퍼 울트라 스텝이 있어요. 아,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금리는 마음대로 예를 들어 올릴 수가 100%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올릴 수 있는데 다만 금리를 올렸을 때 경기 침체가 심하면 그것을 좀 자제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경기 상황과 물가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이루어가는데 국제 네. 유가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국제 유가도 금리를 정부가 또는 연준이 아주 공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하니까 새로 사업할 사람들이 사업을 좀 중단하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공사도 연기하고.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 요인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우디라든지 산유국 입장에서 국제 유가가 너무 오르면 네. 산유국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흔히 단선적으로 생각하면 국제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좋다. 네, 그런 거 우리는 아니에요? 원유를 생산하니까. 그런데 유가도 대체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를테면 지금 미국의 셰일 가스 유가 이게 지금 생산 원가가 높기 때문에 캘 수 있는데 그냥 잠복하고 있어요. 이게 급격히 나오면 국제 유가도 떨어질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원자력 발전 이런 것도 더 빨리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원유를 전공하는 국제 유가 전문 학자들도 네. 120불 정도 넘어가면
오히려 산유국의 재앙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면에서 국제 유가는 어느 정도 정점을 치지 않았느냐.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우리 차수영 수장님 얘기한 대로 이 전쟁 상황은 네. 이것은 우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전쟁으로 유전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미국이 거기다가 또 경제적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이게 변수고요. 또 하나 변수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지금 사우디 가서 가기로 빈 살만 했어요? 왕세자를 만나서 담판을 합니다. 내일 가기로 했군요, 드디어. 예,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가 있다 이래 봅니다. 유가는 좀 설명이 저는 더 이제 보충 설명이 좀 몇 가지 필요가 있다고 네네. 보시는데 유가가 이제 움직이는 것은 일단 크게 봤을 때는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도 있고 그다음에 유동성도 있어요. 유가라는 것은 이제 유동성들이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심리도 있는데 우리가 전쟁이 터졌을 때 유가가 $100 넘었을 때는 이제 불안감 심리였죠. 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미국이 대체표 축소를 하고 있잖아요. 유동성을 이제 빨아들이고 있죠. 이제 9월부터는 2배인데 네. 그러다 보면 원래 2020년서부터 원래 코로나 이전부터 미국이 양적 완화했던 걸 축소시키려고 했어요. 그런 움직임을 보이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정말 돈을 그냥 놔버렸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린 걸 이제 축소를 시작한 거죠. 네. 근데 그 근거 중에 하나는 2021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이제 경기가 살아난다고 봤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돈 좀 째자 이제 그런 계획이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여기서 전쟁이 터져버렸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풍부한 자금이 어떻게 됐냐면 유가가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신문기사 기억나실 겁니다. 유조선을 사가지고 기름 가득 채워서 공해상에 띄워놓는 거예요. 언제는 유가는 올라갈 것인가. 그런 투기적인 수요까지 있었어요. 유가에.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돈의 값어치가 올라가고 네. 유동성이 회수되니까 이 투기 자본이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가 빠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투기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유가를 샘플하는 거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리디 패러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증권가에서 보는 것은 $70 정도까지 유가 그 이상에서 놀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되는 신규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박사님 말씀하신 셰일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게 발전 단가가 높기 때문에 네. $70 이상 올라가면 이들이 해도 수익이 나요. 근데 이게 지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유가를 봤을 때 그 이상 안 올라가려고 했던 게 네. 산유국들이 그 이상으로 올리지를 안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빨리 내려와 줘야 되겠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유가가 급속도로 $80, $70 떨어지게 되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식들도 떨어질 수 있어요. 투자가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조적으로 가는 것들은 있습니다만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아무리 정부가 정책을 내세우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투자해서 수익이 나야 투자하는 거잖아요. 기업가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죠. 기껏 정부 정책 받아가지고 보조금 받아서 만들어놨는데 유가는 $50야. 나는 만드는 발전 단가는 $60인데. 그럴 것 같으면 투자를 안 하죠. 그럼 관련 주식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연계해서 봐야 된다. 이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푸틴 대통령이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잖아요. 에너지 시장에 재앙이 올 것이다 이러면서 독일행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이탈리아에도 뭐 가스 공급량을 감축하기로 뭐 통보를 했다는데 지금 유럽 에너지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금 그 문제가 세계 경제의 가장 큰 고민이고 가장 심각하죠. 자, 지금 푸틴 대통령이 천연가스 독일로 보내는 노르트 스트림이라는 라인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그걸 좀 중단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정치적으로 안 팔겠다고 중단한 게 아니고요. 그게 사고가 생긴 겁니다. 그 가는 파이프라인을 움직이는 터빈에 기계적인 하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가스는 러시아 거지만 그 기술 각종 그 설비는 또 그 독일이 만든 거거든요. 거예요. 그러니까 터빈을 독일한테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독일의 지멘스가 자신이 고칠 수 있는 영역을 고치고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캐나다로 그 터빈을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하고 경제 교류를 하는 것은 이것은 경제 제재를 해야 되고 그쵸. 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화가 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예 안 보낼 수도 있어. 지금 이런 얼음장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약 한 10일 정도 일정으로 독일에 가스를 보내고 있지 않은데 사전에 통보를 충분히 해줬고 날짜도 10일이라고 정했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현재 캐나다로 가 있는 터빈 네. 이것을 미국이 돌려준다고 그러거든요. 돌려주면
지금 당장의 천연가스 그 공급 중단 상태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번 겨울입니다. 이번 겨울에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하나의 승부수를 띄울 수가 있죠. 유럽을 분리시켜서 의견을 갈기갈기 나누어서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 못하도록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나라는 가스 공급 안 준다. 이런 것을 무기로 사용할 수는 있거든요. 네네. 뭐 그런 면에서도 사우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바이든 대통령과의 협상이 좀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일이 아주 중요한 날이겠네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체면국인 거죠. 사우디 쪽하고는 그러니까요. 말도 안 섞으려고 그랬는데 직접 더군다나 본인 오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 여러 이 얘기들이 들리잖아요. 지금 뭐 저쪽 그 남미 쪽도 지정 거기 이제 산유국도 정치적으로 미국이 이제 거리두기를 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제재를 풀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손을 좀 내미는 것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가스는 이쪽 아프리카 북쪽에 또 많이 묻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거기서 또 끌어올 수도 있는데 거기도 정치적으로 미국과 별로 그렇게 관계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그런 나라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미국에 어떤 청구서를 내밀 수가 있죠.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어떤 그 자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러 간다는 건 입장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볼 때 야 정말 상황이 심각하구나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구나라는 것도 인정하지만 네. 그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유럽에서 가장 또 말을 지금 영향력이 떨어지는 게 독일 아니겠습니까? 독일이 지금 현재 러시아와 이제 그 관계를 좀 두려고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하고 하기 때문에 박사님 지적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네. 푸틴이 할 수 있는 것은 각계 전파를 시키는 거죠. 단합 못하게. 지금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우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스를 볼모로 뭔가 이렇게 협상이 오고 갈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겠네요. 그쪽은 지금 뭐 가스 가격 같은 경우 지금 전기값이 한 5배 올랐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전기값이 5배 오르면 에어컨 지금 못 켜는 거죠. 그런 상황이 좀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진짜 유럽이 가스가 없으면은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나요? 전체 유럽 발전에 지금 가스가 차지하는 게 20%고요. 그거의 절반을 러시아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그래서 석탄으로 돌리겠다라고 하는데 네네. 유럽 전체 소비하고는 석탄의 50%는 또 러시아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석탄으로 돌린다라고 해서 단기간에 그러니까 하여튼 올 겨울이 문제일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올 겨울에 만약에 러시아가 행동을 한다라면 올 겨울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뭘 짓는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또 바이든 대통령은 또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내일 그 어디죠? 사우디에 가서 좀 좋은 성과를 만들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좀 되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도 해볼게요.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유로화 약세도 지금 심각합니다. 뭐 20년 만에 1유로가 1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유로화 약세는 왜 이런 건가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이것도 결국 유가 때문이죠. 유가 20년 때문에요. 만이라는 게 이게 이제 유로가 탄생했을 때거든요. 탄생할 때 1대1이었어요. 탄생했을 때 1대1이었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었던 상황인데 강했었는데 이제 유로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 슈퍼 울트라 달러입니다. 달러 외에는 지금 어떠한 자산도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비근한 예로 엔화 약세를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원래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비교할 때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으로 몰리면 원래 달러랑 엔화 쪽으로 동남아 쪽에서 움직이는데 엔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유로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믿을 수 있는 건 달러다라는 인식. 그다음에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 미국밖에 없다. 뭐 이런 인식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경기가 지금 급속도로 또 식어가고 있다라는 점들. 네. 이런 점들이 유로화 약세를 상대적으로 나타내면서 더군다나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언급드린 QT라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우리가 걸어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동안 돈을 풀기만 했죠. 근데 양적 완화라는 정책은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풀어놨던 것들을 좀 회수한다라는 것을 걸어보지 못한 길을 이제 더군다나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걸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많은 글로벌 투자 은행들도 조심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캐시를 확보하고 있다가 상황을 봐서 다시 투자를 늘리면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한쪽에서는 진공청소기가 돌아가면서 돈을 달라고 하고 있고 금리는 올라가면서 화폐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투자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믿을 만한 건 달러밖에 없다. 달러밖에 지금 없다. 이제 그런 거죠. 수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통화 가치는 결국 이제 그 통화가 얼마나 안전한가 하는 거하고
그 통화를 갖고 있을 때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가 하는 수익성 이 두 가지에 따라서 통화 가치가 결정이 되는데요. 네. 현재 지금 가장 큰 변화는 지금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하느냐 울트라 스텝을 하느냐 이것도 지금 미국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미국의 달러에 대한 돈의 값이 미국 금리인데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올린단 말이죠. 미국은 현재 지금 실물 경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인상의 여지가 많아요. 기초 체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유럽은 그 반대예요. 가뜩이나 경제가 비실비실했던 게 유럽인데 네. 지금 전쟁이 터지면서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유럽이지 않습니까? 네. 그 후폭풍이 유럽 전역을 밀쳐 닥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지금 경기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물가는 오르는데도 네. 금리를 마음대로 못 올려요. 지금까지 지금 미국, 유럽은 뭐 여러 가지 금리가 있습니다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지금 유럽은 그 안전면에서도 불안해. 그리고 적어도 러시아가 미국을 그건 치지 않겠지. 이러니까 안전한 미국 또 수익률이 높은 미국 쪽으로 돈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상도 그렇게 오래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 달러가 계속 강세가 되면 네. 미국이 못 견뎌요. 미국 왜요? 수출 산업이 아. 그리고 미국의 외국산 제품이 전부 미국 시장을 완전히 그 장악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통상적으로 보더라도 달러 강세가 뭐 2, 3년 계속 지속이 되면 미국 경제에 여러 가지 면에서 곡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그 미국 달러에도 변화의 조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아닌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 달러의 시세는 또 현재 달러 인덱스라는 지수가 있는데요. 네. 그것을 전 세계 주요 통화, 전 세계 아주 똘똘한 통화 간의 그 바스켓이 있어요. 그 바스켓을 결정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지를 못해요. 네. 네. 거기에 거의 60%가 유럽 통화들입니다. 유럽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는 더 올라가는 상대적으로. 그런 현상이. 거기다가 일본은 지금 의도적으로 엔화를 지금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달러를 강세로 스트롱 달러로 만들 수 있는 자기 통화를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나라가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미국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변국들의 영향으로도 이제 달러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형국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미국 달러를 가치를 네. 올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도 인상이 됐고 해서 안전자산인 달러로 지금 몰리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강달러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그게 뭐 2, 3년 앞으로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뭐 보고 계신 1년 거죠. 내에 저 변곡점이 온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뉴스를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블룸버그에서 최근에 나온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자금들이 미국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일주일 전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자금들이 뭐 해야죠? 달러 사야죠. 그렇죠. 달러 사야 되면 그쪽 통화 팔고 달러 사야죠. 그러면 달러 수요가 또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 달러의 가치는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런 상세 효과.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 굉장히 문제가 과거에 이제 우리가 그 이쪽 남유럽 쪽 그쪽에 이제 불안한 국가들이 유로존으로 묶이면서 금리 인상이 어려웠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이런 쪽들 굉장히 지금 경제가 어렵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든지 해야 되는 어떤 불안감. 그때는 이제 독일이 역할을 해줬는데 지금 독일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증권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과거 이제 피그라고 사태라고 일컬었던 이런 그 유럽 남유럽 쪽의 어느 한 나라가 터지면 유로존도 또다시 터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또 우려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오늘 두 분과 함께한 50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유익한 말씀 해주셔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